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남북 관계, 남북 관계. 에서 과감한 결단. 이거는 정말로 역사의 길이 빛날 저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미국과 삼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했던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자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제 외교 전략을 쓰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자가 또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이걸 기초로 해서 김정은과의 삼각관계에서 문제를 핵심 당사자끼리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 노선을 취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외교가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없죠. 예,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이었고 그것이 이제 물론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고 특히나 하노이 회담이나 이렇게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된 디딤돌을 놔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저는 기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후에도 우리나라 어떤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소부장 정책을 들고 싶습니다. 그 일본이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경제 침략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일본의 기술이나 일본의 그런 소재, 부품 이런 거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일본의 경제 제재에 맞설 수 있겠느냐. 빨라야 10년을 예, 현실적으로 이거 굴욕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싸움.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경제적으로 잘못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 뭣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실은 지적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정부 조직 관료와 이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합심을 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저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게 최근에 이제 이어지면서 보면은 K 방역을 넘어서서 K 민주주의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한국이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국가다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했던 계기가 바로 저는 그 소부장 문재인 대통령 소재 부품 장비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소부장을 하게 됐던 이제 그 배경은 그거거든요. 이제 2019년 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책조정비서관 할 때인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때고 청와대 가서 네가 무슨 기여를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제가 늘 꼽는 건데요. 산업부 업무 보고가 있었을 때 이제 제가 보고서를 준비를 해서 늘 이제 정책조정비서관이 그 총괄 이제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할 때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처의 업무 보고에 요약을 해드리고 말씀 자료에 초안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 그게 마음에 드시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메모를 다셔가지고 다시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뭐 당신께서 직접 고치시기도 하시는데 그날은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하고 사실 여러 차례 커뮤니케이션 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안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사실 대통령께서 수용을 해주신 건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산업부 장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물론 여러 가지 잘한 점이 많지만 국가와 정부가 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과 육성 혹은 아니면 미래 대비 산업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국가와 정부가 지나치게 자기 역할을 조금 방기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중진국에서 선도 국가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래 설계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고 중국과의 이렇게 격차도 좁혀지고 있고 일본과는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GDP도 가고 있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세계가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술 패권이 결국 우리 운명을 좌우할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자기 산업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제조업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산업 정책 중에서도 결국 대한민국은 여전히 30% 이상의 제조업을 포션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제조업 강국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제조업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산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마트나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뭐 벤처기업, 작은 기업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조업 기반을 스마트화시키고 또 세계 최고의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 더 미래 지향적으로 바꿀 건 바꾸고 포기할 건 과감하게 사실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국가 계획과 산업계와의 대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때 이제 우리한테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를 그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부한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요 3대 신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수소,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세 가지 분야가 그다음 뭐였죠? 그러니까 세 가지 또 신산업이 있거든요. 분야가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3대 신산업과 3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적시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이제 산업부가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책임질 설계도를 좀 준비를 해봐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산업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피드백을 이게 언제였죠? 언제? 2019년 1월 21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산업부 업무보고인데 그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 직접 하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축적의 시간 이런 이정동 그때 지금 그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지금 과학기술 특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제 말씀도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축적해 놓은 이런 자산들을 기반으로 결국 이 지점에 서서 미래로 나가는 전략도 중요하다. 없는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서 축적돼 온 걸 기초로 그 축적을 훨씬 더 스마트화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일구어내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이제 지시를 겸해서 이제 하시게 됐는데 홍보는 좀 잘 안 된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도 아니고 그냥 일반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업 전략과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체적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자기들이 산업계에서 놀랐다. 그리고 그 뒤로도 보면은 이제 재벌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나 이게 그 간담회를 계속 하시거든요 몇 번. 신년이니까 초청해서 이제 경제계하고 그때도 사실은 그 산업계 계신 그 기업 회장님들이나 그 중견 기업들이나 벤처 회장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놀랐다고. 대통령이 실제로 저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맞죠? 오히려 이런 걸 물어볼 정도. 근데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그 축적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그 2018년 가을에 본인이 추석 때 읽은 5권의 책 이러면서 저 권하신 읽어보시오. 나 이 책 읽었소라고 했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의 축적 속에서 이제 나온 건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고대목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잘한 대목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지점으로 남을 거다라고 그 두 대목을 근데 생각합니다. 혹시 그때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지 모르 한간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은 이렇게 주는 자료 읽기만 한다. 아유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도 제가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같은 거는 뭐냐면은
모시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분들이다. 아, 어렵다. 예. 모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아우 모시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야말로 실무를 안 해보신 게 없단 말입니다. 민정수석에 시민사회 수석에 비서실장에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2번 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번은 당선이 된 거지만 대표자고. 당 대표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TV 토론을 몇 번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전에 본인이 직접 다루면서 사실은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결정도 하고 다 하신. 국정운영을 같이 해온 거지 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 같으면 특히나 토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토론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께서 그 당시에 FTA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FTA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계속 반대를 시민사회나 이제 기존의 민주화운동 계열이나 혹은 뭐 외부 학자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한번 이제 이 논쟁을 하시게 되면 계속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이것도 물어보시고 또 저것도 물어보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좀 그다음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외교 관계도 그렇고 경제 문제에 대한 논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 뭐 문제 또 또 이제 경제 저 환율의 문제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산업 정책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의문이 있으시면 정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하시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만 스타일이 그럼 다른 게 뭐냐? 너무 많이 아시는데 두 분 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조금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은 보고를 하거나 문서가 올라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세요. 약간 이렇게 지적을 하셔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건 이렇고 그래서 이걸 다시 알아보고 요 통계를 좀 보강해서 보내고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당 비서관이나 이 입장에서 특히 보고는 행정관 수준은 못하니까 비서관 이상이 보통 보고를 하니까 엄청 곤혹스러워요. 엄청나게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대통령한테 어떤 지적을 듣는다는 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스타일이 어떠시냐면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이제 이 디테일한 것보다는 상당히 상대방을 격려하시고 하는데 다만 말씀하시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점잖게 말씀하세요. 아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죠. 뭐 이제 그런 방향을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상대방 이 비서관에 대해서 빨간 펜을 잘 안 드시네. 근데 그 저희들처럼 좀 아는 사람은 대통령한테 또 이렇게 퇴짜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휴 또 부족했구나 퇴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온 잘 모르는 분들은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 자기가 잘했다고 또 이렇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 차이이지 사실은 대통령님이 이 그 축적되어 있는 어떤 행정적인 경험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많으시고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어. 훨씬 더 많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하는 보고서를 쓰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 아쉬운 정책은 굉장히 아쉽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최근에 부동산 정책은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총선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시기를 조금 놓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8.4 대책하고 6.17인가 6.17 8.4인데 작년 연말에 이제 대책이 있었고 한 7개월 이상 좀 제대로 사실은 대응을 못했는데 물론 이게 총선이 있다라고 한 아주 민감한 시기거나 혹은 여야가 워낙 그때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 자체가 멈춰서 있는 완전 뭐 동물국회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이렇게 뛰어오르고 하는 상황이 그런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더 빨리 좀 빨리 했어야 됐다. 예, 빨리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죠.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보면 이게 전세나 월세난이 심각하거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구에서도 많이 들었어서 알 건데. 저도 지금 월세라 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때가 마땅치가 그러니까 이게 않습니다. 진짜 대여섯 배 이상 올랐다고 그렇게 보니까. 글쎄 대여섯 배까지는 많이 모르겠고요. 아니, 그 통계치로 나왔잖아 이게. 근데 그렇게 그건 뭐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보니까 계약갱신권 청구를 네. 하면서 보니까 부동산 그런 사무실에 나오는 매물이 좀 적다 보니까 피부로 그러니까. 매물이 적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국토부 말로는 보니까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 전세 물량은 예년에 비해서 작지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조금 숫자는 많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국토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중에서 느낄 때 조금 물량이 적고 뭔가 약간 전세가 보니까 다양하지 않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문제를 느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살피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어쨌든 지난번 그 부동산 입법하는 과정을 보면 민심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뭐 입법이 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21대 국회가 뭐 이제 늦게 시작이 되고 하면서 이제 더 입법 시간이 좀 지연됐던 측면이 가중이 됐던 건데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아쉽고 그런 대목이라서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더 경계하고 좀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